고요한 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도시의 거리를 함께 걸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하늘이 어둠으로 뒤덮이기 전 폼페이의 평범했던 어느 하루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조용한 산 아래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도시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삶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먹고, 쇼핑하고, 기도하며 휴식을 취했을까요?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저희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돌길 위로 여명이 밝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빵집에서는 제빵사들이 맷돌을 돌리고 동그란 모양의 빵을 빚고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 친구들은 서로의 소식을 나눕니다. 길모퉁이 간이식당, 즉 테르모폴리움의 점토 항아리에는 지나가는 모든 이를 위해 와인과 스튜가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아한 저택안, 정원에는 연못이 햇빛에 반짝이고 벽에는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작은 가정재단에서는 집안의 수호신을 위해 기름 램프가 은은한 빛을 발합니다. 도시의 심장부인 포럼, 즉 광장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찹니다. 상인들은 상품의 무게를 재고 항아리에 담긴 생선 소스는 주인을 기다립니다. 세탁소에서는 직물 노동자들이 천을 두드려 깨끗하게 만듭니다. 숨겨진 수로와 나파이프를 통해 도시 곳곳의 분수에서는 끊임없이 맑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아이들은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 위를 뛰어다니고 어느 집 안뜰에서는 플루트 연주를 배우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도시 외곽의 원형 경기장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 잡고 있고 그 너머로는 포도밭과 과수원이 바다를 향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도시의 벽에는 사랑의 속삭임, 농담, 선거 구호들이 낙서로 남아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화덕에 그대로 남겨진 빵, 상자 속에 고이 간직된 보석, 그리고 내일 다시 쓰기 위해 놓아둔 평범한 도구들은 그 누구도 곧 닥쳐올 운명을 알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때 조수가 드나들던 나폴리만의 낮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고대에는 해안선이 오늘날보다 더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사르노 강하구는 넓은 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과 오래된 용암능선 사이의 혀처럼 뻗어나온 땅 위에서 학자들이 오스키어라고 부르는 이탈리아어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오두막을 짓고 밭을 갈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훗날 베수비오라 불리게 될 거대한 산을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발밑에 펼쳐진 토양은 아주 오랜 시간 화산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과거의 화산 폭발로 쌓인 화산재와 분석은 비옥한 양토로 변해 씨앗을 심으면 곡물, 콩, 올리브, 포도 등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르노강은 신선한 물과 바다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강가에는 배를 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지리적 조건이 바로 폼페이 이야기의 첫 장을 쓴 셈입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 초기 정착민들의 삶에 생생한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발굴자들은 미래의 도심이 될 고원과 경사면에서 기둥 구멍의 흔적, 소박한 화덕, 손으로 빚은 토기와 물레로 만든 정교한 토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흩어져 있던 농가들이 점차 하나의 마을로 성장해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매장 풍습과 언어는 이들이 이탈리아 중남부의 오스키움브리아 문화권에 속했음을 알려줍니다. 처음 공동체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들은 튼튼한 땅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초기 성벽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래된 용암 흐름의 능선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캐내는 돌이 식어버린 용암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높은 곳이 방어에 유리하고 화산암이 튼튼한 건축 자재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편 바다 건너에서는 그리스인들이 이미 이탈리아 남부에 여러 식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본토의 강력한 도시 쿠마이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들은 문자, 도량형, 화폐, 그리고 아름답게 채색된 도기를 가져왔습니다. 폼페이 지역에서 발견된 초기 수입품 중에는 그리스산 술잔과 그릇 조각들이 많습니다. 이는 활발한 교류의 증거입니다. 포도 한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간 농부가 그리스 코린트나 아테네에서 온 세련된 잔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박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식기 문화, 새로운 단어, 그리고 새로운 신들이 이 지역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융합은 종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훗날 삼각포르미들 언덕 위에는 기원전 6세기에 지어진 고대 도리아 양식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 광장 근처에는 아폴론 신전이 세워져 로마 시대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봉헌물과 조각상들은 그리스의 도상과 의식을 따르면서도 이 지역 장인의 손길과 유지들의 후원으로 현지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스키인 농부에게 아폴로는 낯선 외국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파종과 수확 때 제물을 받으시고 항구를 지켜주시며 축제를 후원하는 가문에 명예를 안겨주는 강력한 이웃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도시계획은 실용적인 선택과 예의 아이디어의 혼합체입니다. 거리는 아직 엄격한 격자무늬가 아닌 능선과 강변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따릅니다. 집들은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과 먼지를 피해 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안뜰을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르노 강가의 선착장은 단순한 편의 시설을 넘어 도시 성장의 엔진이었습니다. 와인과 기름을 가득 실은 암포라가 도착하고 새로운 양식의 도자기와 세련된 스타일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이미 나폴리만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부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벽 밖 작은 밭에서 포도와 나무를 돌보거나 돼지를 몰고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번영은 도시의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고대 후기 폼페이 공동체는 더 튼튼한 성벽과 성문, 그리고 광장의 모습을 갖춘 공공공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돌과 정식 기둥을 사용한 영구적인 건축물에 대한 투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미래가 있다고 믿었다는 증거이자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의 이웃은 그리스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에트루리아인들의 세력이 뻗어왔습니다. 한때 그들은 이 지역 도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폼페이의 오스키인들은 이러한 문화의 교차로에서 때로는 복종하고 때로는 교역하며 항상 유용한 것을 빌리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5세기에 이르러 폼페이는 지역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거리에서는 오스키어가 들리고 신전에서는 그리스어가 속삭여지며 시장에서는 에트루리아 상인들과 청동과 약모를 두고 흥정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농업이었습니다. 베수비오 산기슭과 사르노 강변의 포도밭은 이미 로마 시대에도 그 맛과 향으로 유명했습니다. 화산 토양, 바닷바람, 그리고 세심한 가지치기가 어우러져 최고의 포도밭을 만든다는 사실을 초기 오스키인 농부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초기 폼페이의 일상은 원시적이거나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철제 도구는 쟁기와 가위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배틀에 사용된 추는 가정에서 직물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신과 동물을 묘사한 작은 테라코타 인형들은 신앙심과 놀이 문화를 엿보게 합니다. 그리스의 영향으로 신전과 집을 칠하는 물감의 색은 더욱 다채로워졌고 요리 방식마저 변했습니다. 수입된 그리스식 조리용기와 현지 토기가 나란히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 속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의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한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후반, 폼페이는 캄파니아 지역 지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와 성벽, 항구 경제의 기반을 갖추었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더 넓은 세계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광장에서 로마인 행정관이 재판을 하고 로마 퇴역 군인들이 거리에 정착하며 머리 위 산이 분노하며 깨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은 오직 땅이 비옥하고 강이 유용하며 바다 너머의 세상은 관대하면서도 때로는 혹독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실은 폼페이가 로마의 정책에 의해 갑자기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폼페이는 좋은 입지를 활용하고 강대국과의 교류를 기회로 삼았던 오스키인 농부와 장인들의 선택이 쌓여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읽는 예리한 눈, 자신들의 언덕을 지켜주는 신들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교역이 가져다준 새로운 도구와 취향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폼페이는 로마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로마적이었습니다. 실용적이고 적응력이 강하며 땅에 깊이 뿌리내린 도시였던 것입니다. 폼페이의 운명의 첫 번째 변화의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왔습니다. 한때 캄파니아 평야를 지배했던 에트루리아인들은 무역과 기술을 통해 이 지역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74년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그리스 함대가 에트루리아 함대를 격파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평야 동쪽의 고산지대에 살던 삼리움족이었습니다. 삼리움족은 폼페이의 초기 정착민들처럼 오스키어를 사용하는 강인한 산악 민족이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축을 몰고 이동하는 생활 방식은 그들을 뛰어난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의 힘이 약해지자 이들은 평야로 내려와 처음에는 용병으로 나중에는 지배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폼페이 역시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삼리움족은 폼페이를 자신들의 도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은 더욱 견고하게 보강되었고 종교시설은 새로운 지배자의 취향에 맞게 재정비되었습니다. 도시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헬레니즘 도시화의 영향으로 거리는 더 곱게 펴지고 공공건물에는 그늘진 복도를 만드는 주랑이 세워졌습니다. 광장은 시민생활의 중심 무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주택 건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트리움이라 불리는 중앙정원을 중심으로 방들이 배치된 이탈리아식 주택 양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박했지만 점차 외과의사의 집처럼 정교한 석조 기술과 계획된 공간을 갖춘 웅장한 저택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삼리움 시대 폼페이의 부유층이 건축가에게 편안함과 지위를 동시에 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상업 또한 번성했습니다. 캄파니아는 이탈리아의 곡창지대였고 폼페이는 항해 가능한 강의 하구에 위치했습니다. 와인과 기름을 담은 암포라가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그리스산 흑유도기는 큰 인기를 끌다가 곧 지역 가마에서 모방 생산되었습니다. 벽을 강화하고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도시는 내년의 수확을 희망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삼리움족의 번영은 새로운 강대국, 바로 로마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로마는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삼리움족과의 수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폼페이는 산과 바다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곡물, 기름, 와인, 그리고 병사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맹 관계는 수시로 바뀌었고 폼페이는 실용적인 도시관을 그렇듯 성벽을 강화하고 강력한 후원자들을 구하며 항구와 강을 돌보았습니다. 전쟁 중인 군대에게 보급품을 제공하는 것은 도시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폼페이의 역사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기원전 3세기 초 도시의 기반은 이미 단단히 다져져 있었습니다. 로마와의 오랜 투쟁 끝에 폼페이를 포함한 캄파니아의 도시들은 로마의 동맹시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로마의 천재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폼페이는 자체적인 의회와 축제, 법률을 유지하는 자치 공동체로 남는 대신 로마의 군대와 보급품, 그리고 충성을 제공할 의무를 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로마라는 거대한 이름이 주는 위신을 빌리고 그 대가로 곡물과 인력, 복종을 바쳤습니다. 이 동맹의 결과는 도시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로마로 이어지는 도로는 폼페이를 캄파니아 교통망에 더욱 긴밀하게 연결했습니다. 로마의 화폐가 유통되면서 현금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세금을 걷기 쉽게 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오스키어로 된 포고문 옆에 라틴어로 된 공문이 나란히 붙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법적으로 삼리움의 도시였지만 시민 생활은 점점 더 로마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기원전 2차 포에니 전쟁 당시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휩쓸었을 때 폼페이는 동맹시로서 로마의 편에 섰습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는 적었지만 불안한 시기 속에서 도시는 성벽을 더욱 튼튼히 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원전 2세기 캄파니아 지역에는 새로운 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시골에는 기름과 와인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농장과 별장, 즉 빌라들이 들어섰습니다. 폼페이의 주택들도 진화했습니다. 일부 저택에는 그리스식 열주 정원인 페리스틸리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전통에 그리스의 문법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치적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의 동맹시들은 로마와의 불평등한 관계에 분노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도 로마 시민권을 얻지 못해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공화국의 짐을 함께 진다면 권리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요구는 결국 동맹시 전쟁이라는 거대한 반란으로 폭발했습니다. 폼페이는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이 결정은 도시의 성문 앞으로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로마의 유능한 장군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가 이끄는 군대가 최신 공성 무기를 앞세워 폼페이를 포위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수많은 돌탄환들은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성벽 위로 날아와 지붕을 부수고 사람들의 용기를 꺾었던 그날의 포탄들입니다. 결국 폼페이는 술라의 손에 함락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도시 곳곳에 남았습니다. 부서진 건물들은 급하게 보수되었고 오스키어 비문은 점차 사라지고 로마식 이름과 라틴어 비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도시의 삶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빵집은 다시 문을 열었고 상인들은 와인을 실어 날랐습니다. 포도나무는 전쟁 중에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깨진 저항의 침묵 속에서도
사람들은 묵묵히 일상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동맹시 전쟁의 마지막 장에서 로마는 반란에 가담했던 이탈리아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폼페이는 이제 법적으로 공화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행정과 사법 체계는 로마의 것을 따르게 되었고 자치권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로마라는 이름이 주는 보호와 함께 그에 따르는 의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로마의 실권자가 된 술라는 폼페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성벽밖의 장군이 아니라 공화국의 주인으로서였습니다. 그는 폼페이를 콜로니아 코르넬리아 베네리아 폼페이아 노름이라는 이름의 로마 식민시로 재창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라의 퇴역 군인들과 지지자들에게 도시의 토지와 농지가 분배되었고 기존의 반대파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로마의 법률, 행정제도, 달력이 도입되었고 공용어는 라틴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배층이 된 로마인들은 도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 건축물이었습니다. 광장은 로마식으로 정비되었고 바실리카는 법정과 상업거래소로 활발히 사용되었습니다. 거리는 포장되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설치되었습니다. 심지어 하수구마저 더 곱고 깊게 파여 도시 전체가 새로운 질서 아래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재탄생의 상징적인 건물은 바로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기원전 70년경에 지어진 이 건물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로마식 석조 원형 경기장 중 하나입니다.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시설은 폼페이 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람들까지 끌어모으는 중심지였습니다. 검투사 경기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전쟁으로 분열되었던 구지배층과 새로운 이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사회통합의 장치였습니다. 한때 전쟁터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같은 검투사를 응원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종교 역시 새로운 정치 현실에 맞춰졌습니다. 술라가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았던 베누스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도시의 수호신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개인 주택들 역시 로마의 최신 유행을 따라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변모했습니다. 상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폼페이산 와인과 생선 소스 가룸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가룸은 우리의 액젓과 비슷한 발효 조미료로 로마인들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분명 긴장도 존재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식민 이주민과 기존 가문 사이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우며 함께 자라났습니다. 시장과 축제, 그리고 공공오락은 정책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확실한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원전 1세기가 끝날 무렵 폼페이는 스스로를 로마 도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함께 로마 제국의 시대, 즉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자 폼페이는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황제는 폼페이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그 평화는 돌과 물로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도교가 건설되어 도시의 40개가 넘는 공공분수와 목욕탕, 그리고 부유층의 저택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도시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바꾸었습니다. 도시는 마치 활기찬 심장 박동처럼 잉잉거리는 소리를 내는 듯했습니다. 광장은 제국의 위험에 걸맞게 재정비되었습니다. 유피테르 신전은 더욱 웅장해졌고 고기, 생선, 채소를 파는 실내 시장인 마켈룸과 거대한 직물 조합 건물인 에우마키아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에우마키아 빌딩은
한 여성 사제가 후원하여 지었다는 점에서 당시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극장과 원형 경기장은 더욱 화려하게 개조되었고 공중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시설을 넘어 사교와 정보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벽화는 최신 유행에 따라 더욱 정교하고 화려해졌습니다. 도시 주변의 농장과 빌라에서는 대량의 와인과 올리브유, 그리고 가룸을 생산하여 제국 전역으로 수출했습니다. 빵집, 세탁소, 식당, 대장간 등 도시의 모든 산업이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번영 속에서 폼페이는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성장하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번영의 이면에는 균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서기 59년 원형 경기장에서 폼페이 시민들과 인근 도시 누케리아에서 온 방문객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대규모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원로원은 폼페이의 10년간 검투 경기 개최 금지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도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62년, 이번에는 자연이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캄파니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폼페이의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파손되었습니다. 광장의 기둥들은 부러지고 신전은 파괴되었으며 수도교가 끊겨 물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처럼 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재건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석재들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재활용되었습니다. 이 시기 건물의 벽에서 오래된 조각이나 장식이 박힌 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지진으로 파괴된 이시스 신전을 한 해방노예의 아들이 자신의 돈으로 재건하자 시의회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나이 제한 규정을 깨고 그를 의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난이 부와 명예를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복구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공공분수와 목욕탕이 우선적으로 수리되었고 최신 유행의 사기 양식 벽화가 지진으로 상처 입은 집들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제빵소의 맷돌이 다시 돌아가고 세탁소의 통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도시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경기 금지령이 풀리자 원형 경기장은 다시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마지막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의 폼페이는 지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광장의 일부 건물은 여전히 수리 중이었고 어떤 집의 벽화는 물감통이 놓인 채 미완성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분주했고 달력은 축제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반목을 극복하고 재난을 이겨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계단을 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하루가 인류의 역사 속에 영원히 박제될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그들의 삶, 그들의 도시, 그 모든 것이 곧 시간 속에 멈추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